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만나는 시간, 국가의 부킹 타임, 부킹의 윤군입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인데요. 전반적으로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술술 읽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좀 이전에 유발 하라리의 다른 저서들,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그리고 저자의 여러 인터뷰 내용들과 좀 많이 중복되어서는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좀 사실이에요. 더욱이 책의 부제인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대안을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미 나왔었고 알고 있던 부분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서 좀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인 유발 하라리에 대해 좀 살펴보면요. 일단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은 레바논계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세 역사와 좀 군 관련 문화를 좀 전공으로 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공 관련해서 이 전쟁 관련 부분을 강조한 이 기사도 시대의 특수작전, 대담한 작전, 이런 책들도 유명하죠. 그는 현재도 이 세계사 및 거시적 역사 과정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역사에 관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좀 탐구하고 있고요. 여러 소주제가 나뉘는데 역사와 생물학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현생 인류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역사엔 정의가 존재하는가?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역사의 대중화 이후 인간은 과연 행복해졌는가? 이런 종류의 좀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창의성과 독창성을 기리는 좀 유명한 상이죠. 폴론스키 상을 2009년과 2012년 두 번이나 수상했고요. 이 군 역사에 관해 작성한 논평들이 좀 여러 각도로 인정을 받아서 몽카도 상, 유명한 상입니다.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류의 미래에 관해 기조연설을 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좀 인간과 우리 현생 인류,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 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이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종교적인 색깔을 띠기도 하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화두에 대해 해결되지 않는 이런 의문점들 말이죠.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전 저서를 통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가능한 한 해결책을 좀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학자이자 작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엄격한 채식주의자라고 하고요. 인간이라는 주제 이외에 좀 가축과 같은 동물들의 비참한 처지에도 공감하는 연구를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악마와 다름이 없겠죠. 그러한 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 스스로 좀 동성애 커밍아웃을 하기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종교에 기반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좀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작품과 저작물들도 우수하지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작가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아무래도 그 이전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를 떠나서는 말하기 어려운데요. 이번에 이 21세기 재현과 함께 인류 3부작이라고 통칭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공통 인류라는 존재에 대한 좀 역사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사고, 고찰을 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큰 맥락에서 연관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살펴보면은 뭐 이전의 과거사를 다루는 사피엔스, 지금까지의 인류의 과거를 좀 개관하면서 여러 동물 중에 하나였던 하찮은 유인원에 불과했던 인류가 어떻게 이 지구라는 행성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역사 고찰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호모데우스는 이 생명의 장기적인 미래를 좀 탐사해보고 전망해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한계를 넘어서 이 신에 근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는가, 또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능과 지식 등의 이 최종 목적지와 한계는 어떠한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다뤘죠. 그리고 이 책 21가지 재현에서는요, 뭐 그리 멀지 않은 미래와 이 가까운 시기에 당면할 좀 인간이 처할 문제들,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직면한 이 최대의 도전과 선택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그럼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전체, 좀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의제로 삼고 있고요. 전 세계 사회를 규정하고 지구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이 주요한 논점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이제 좀 거대한 혁명적인 일들이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개인에게는 좀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좀 고찰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이 전기차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실리콘밸리에서 일단의 IT 엔지니어들이 만든 인공지능 AI가 나의 일자리와 나의 가족의 생활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결국 정보기술과 이 생명기술의 총합인 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를 손에 쥔 소수 엘리트들의 디지털 독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또 각국의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는 나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이런 문제 말이죠. 이 세월이 흘러가고 발전해가는 속도로 보건대 우리 인류, 호모 사피언스에게는 그다지 많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과학과 기술은 물론이고요. 이 철학과 종교 등의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이 인문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게 종속당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의미와 인간의 역할,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수천 년 동안 논쟁해 왔지만 사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는 없겠죠. 이 아주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이 신기술들이 부상하고 있고, 인공지능과 이 생명공학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모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결론, 즉, 곧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이 주인공인 무대에 막이 내려가고 있고 완전히 다른 무대가 시작되려 한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면 아무래도 상당한 절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이제 몇 가지의 중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책의 큰 줄기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으로 자유주의와 평등에 대한 이런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은 기득권자들에 대항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뭐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농노혁명, 중국과 뭐 쿠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혁명의 역사가 없는 문화나 문명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좀 살펴보면 예전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힘이 있고 핵심층이었지만 정치 권력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주동해서 일으켰던 부분이 컸습니다. 즉, 뭐 절대 정치 권력에 대한 부르주아 계층의 반란이라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뭐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정치 권력을 이미 누리고 있지만
자신의 경제 가치를 잃는 것이 더욱 두려웠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점차 고착되어지고 아마도 21세기 이런 포퓰리즘 반란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제 엘리트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회에 이런 경제 엘리트에 맞서는 구도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는 높은 확률로 지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건데요. 착취에 반대하는 것보다 이 사회와 무관해지는 것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자유주의를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좀 국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계 민주주의, 자유주의의 본산이라 여겨지는 영국입니다. 참고로 이 영국에 관한 내용은 저자가 아닌 저 윤군의 사견임을 미리 전제드립니다. 과연 이 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주의의 적은 무엇인가? 뭐 정의보다도 사실 이 적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영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신사, 젠틀맨, 산업혁명, 비틀즈, 프리미어리그 뭐 이런 등등이 아닐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가장 악랄한 적이 바로 영국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에 의해 발생한 아일랜드의 대기근이 있는데요. 1840년에서 50년경 사이에 아일랜드에 이제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감자가 주로 이제 병에 걸리는 좀 그런 병충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지변 또는 이런 역병에 의한 이런 부분은 아주 일부의 요인이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영국인 지주들의 착취였습니다. 그들은 아일랜드인을 소작인으로 부리면서 좀 많은 곡식을 축적했고 이 과정 중에 가뜩이나 가난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바빴죠. 당시 아일랜드에는 밀과 옥수수 등의 각종 곡식이 많이 자랐으나 수확하는 대로 영국으로 가져가서 아일랜드인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 주식이었기에 아무래도 광범위하게 재배했던 감자만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 감자에 이 큰 역병이 발생했기에 많은 아일랜드인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영국 정부와 영국의 대귀족 지주들은 먹을 것조차 없는 아일랜드 소작인에게 아주 높은 소작료를 요구하게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더해져서 대기근 동안 아일랜드인이 크게 굶주린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이 가혹한 수탈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인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건. 더욱이 유럽 각국에서 이런 아일랜드의 참담한 상황을 보다 못해서 아일랜드를 원조하고자 했지만 의도적으로 아일랜드의 힘을 빼려고 했던 영국은 이를 막았던 아주 지저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남아있던 생존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외국행 배에 몸을 싣게 되는데요. 하지만 외국으로 가는 배는 영국에서 건조된 배들로서 매우 허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의 항해 기술은 전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도 비례해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었고요. 아일랜드 전용의 배들을요. 내부를 매우 불충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든 백삭을 구한 이들로서 그나마 운이 좋았었다고 할까요? 이 배들은 일명 관선이라고 불리는데요. 당시 이를 통해 외국으로 한 10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이주하였고, 하지만 그 중에 60% 정도가 육지에 발도 못 디뎌보고 배 안에서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무려 이런 2만 5천 명이 함께 매장된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이곳은 캐나다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의 무덤입니다. 캐나다에 발을 디딘 아일랜드인들은 배에서 감염된 역병으로 순식간에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800년간 역사적으로 긴 영국의 식민 통치에 시달린 아일랜드는 전 국토가 황폐화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시작된 이 아일랜드의 대기근은 19세기에 발생한 인류 최대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이 지금도 영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아편 전쟁이 있죠. 1840년에 이제 시작된 이 아편 전쟁은 이 중국의 아편 단속을 원인으로 해서 영국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잠시 살펴보면 전쟁 발발 당시 이 중국이 영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물품은 차였고요. 영국의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 그리고 인도산 면화였습니다. 양국의 무역 수지는 이 중국의 수출 초과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이 중국의 차 수입을 결제할 은이 부족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러한 무역 역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아편을 수출해서 이런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을 수출하려고 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아무리 야만의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도 도를 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당시 중국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국민이 농노 또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민들이었는데요.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미래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쾌락을 주는 아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에 중독된 중국인들로 인해 동방에 병든 남자라는 뜻의 동아병보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청나라는 흠차 대신 임칙서를 파견해서 강력한 아편 단속 정책을 펼치고 마약상들을 전부 소탕해서 홍콩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영국은 바로 이런 청나라의 아편 단속에 반발해서 무역항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시 전투력에서 최신 기자재 무기로 무장한 영국을 중국이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승리로 이 전쟁이 끝나고 굴욕적인 난징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난징 조약으로 인해 영국은 홍콩을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강제적으로 개항시켰고 이후 근 100년에 가까운 중국의 치욕스러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 참 멋지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중동의 쿠르드족 수십만 명을 학살한 사건으로 점점 사이즈가 커져갑니다. 이 서구권은 물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지에서 이제 위인으로 나오죠. 윈스턴 처칠. 하지만 이 처칠이 글로벌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굉장히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당시 쿠르드족의 학살 명령도 처칠에게서 나왔다는 설이 대부분인데요. 1920년 한창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죠. 이라크와 요르단 지역을 점령한 영국은 쿠르드족의 독립투쟁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처칠 수상은 이런 쿠르드인을 벌레 같고 하찮다며 1차 세계대전 때 처음 사용됐던 독가스로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독가스가 부족했던 영국군의 사정으로 쿠르드족 말살은 상당 부분 피하게 됐지만 노인이나 아이, 임산부를 가릴 것 없는 무차별적인 학살로 엄청난 숫자의 쿠르드족이 희생되게 됩니다. 영국 내에서도 이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과 다를 게 뭔가 라고 비난받았던 이 사건, 수만 명의 쿠르드인이 죽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훗날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 학살에 독가스를 썼는데요. 영국 언론들이 후세인을 비난하자 직접 나는 처칠에게 배운 것일 뿐 영국에게서 배웠다 라며 비웃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마수는 아프리카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프랑스와 함께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는 재미에 빠졌던 영국은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의 이제 독립의 물결이 일자 어쩔 수 없이 한 발을 빼게 됩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의 이 제국주의 정치가들은 아프리카의 이 민족과 전통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아주 모양이 이쁜 그런 국가를 정해버리는 바람에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민족 또는 종교적인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 같은 정책이 유명하겠죠. 아프리카의 장래성을 알아본 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어졌다고 하는 설이 타당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아프리카는 오늘날까지도 씻을 수 없는 분열과 전쟁,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인도와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알라 신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이슬람교와 세상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 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은 이런 힌두교와 이슬람교 신자의 싸움과 다툼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인도인들을 분열시키는 식민지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1905년에 영국은 이제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인도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 벵골은 영국의 통치에 가장 거세게 저항한 곳인데요. 법령을 발표해서 영국은 이제 이슬람 신자가 많이 살던 곳을 동벵골, 힌두교 신자들의 지역을 서벵골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좀 나눈 이유는 민족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려는 부분이 컸죠. 식민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민족과 종교 갈등을 더 부추긴 상황입니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약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시로 매우 시끄러운 지역이 아닐 수 없죠. 인도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좀 그중에 큰 것만 좀 살펴보면은 이 세계대전 중에 유태인을 대량 이제 학살한 독일의 홀로코스트가 총 피해자 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정책에 의한 인도 벵골의 대기근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무려 700만 명에 이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 직접 죽였다기보다는 영국군이 자행했던 이 쌀 수탈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이 정책을 수립한 사람은 역시나 영국의 처칠.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은 일본과 미얀마 등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길 승천의 기세에 있던 일본군에 의해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는데요. 미얀마에 이어서 인도까지 뺏길까봐 두려워했던 영국, 당시 인도 벵골 지역의 해당 소출, 이 쌀을 모두 수탈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일본군이 차지하더라도 보급품 부족으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영국의 쌀 수탈 정책이 시작되자 가뜩이나 가난한 인도에서는 아사한 시체가 길거리에 넘쳐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수탈했던 쌀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 자체도 나쁜 짓이지만 영국은 다른 나라의 인도 구호 물자를 실은 배들이 이런 구호품을 싣고 오자 정박하지 못하도록 항구를 폐쇄해버립니다. 결국 벵골 지역은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지옥의 땅이 되는데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두려워했던 영국 정부, 이와 관련된 회의록과 보고서들을 모두 폐기하였고 오랫동안 벵골에서 있었던 이 대기근은 사람들에게 처참한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였다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2010년 역사학자 무케르지의 저서 처칠의 비밀 전쟁을 통해 세상에 밝혀지게 됩니다. 영국 정말 끝이 없습니다. 또 있어요. 영국은 세계대전 기간 중에 영국을 도와주면 아랍과 독립의 발전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동시에 유태인들에게도 아랍 지역에서 당신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또는 독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리고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랍의 참전을 이끄는 과정을 영화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명작이 기억이 나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뭐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내서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재미도 있고요. 교훈적인 내용도 많고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뭐 이상으로 좀 영국 관련 더티 히스토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유주의를 살펴보려다 얘기가 좀 뭐 빠진 경향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교사라고 하죠. 누가 자유주의의 적인가? 무엇이 자유주의의 적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자유주의의 정의를 단순하게 배우는, 살펴보는 것보다는 훨씬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좀 너무 영국의 나쁜 점만 이야기한 듯 해서 이 21가지 재언에 나온 이 저자가 제시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은요. 일단 네덜란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 그 인간의 야누스적이고 이기적이고 동시에 야만적인 면을 또 발견하게 되는 키워드가 아닌가 합니다. 이 1945년에 이 네덜란드는 5년에 걸친 이 나치 치하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들이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나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본인 그 네덜란드의 옛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재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네덜란드가 위치한 곳과 인도네시아는 엄청 먼 거리죠. 본인들의 본국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 식민지를 경영할 틈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좀 본인들의 위기가 끝나자마자 이 군대를 소집해서 거의 세계의 절반을 항해에 나가서 파병한 거죠. 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했을 때는 개전 4일 만에 독립을 포기했지만 자신들이 인도네시아 독립을 좀 진압하는 데는 4년이 넘는 이 길고 격렬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참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야만의 역사만 잔뜩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좀 여러 문제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에 의지를 해서 좀 어려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갈등들을 해결해 온 게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를 화해시키는, 그리고 신앙인과 무신론자, 토착 원주민과 이민자, 유럽인과 아시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좀 인류의 갈등을 좀 화해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전체적인 좀 성장을 통해서 이 파이의 크기를 키워서 지금보다 더 큰 몫을 나눠줄 수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자유주의와 이 시장 자본주의가 결합해서 발전해온 현재 우리네 사회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는 나은 교육, 뛰어난 의료 서비스, 현재 테크놀로지의 진보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좀 느끼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대로 그 한계가 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아마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부터는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자유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발전시켜왔던 인류의 역사는 그러나 아직도 스스로의 이권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이를 짓밟고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지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 자체의 불확실성, 기술의 진보, 환경의 변화 등에서 과연 어떻게 적응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 책은 바로 고민의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에 대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보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산업혁명 등을 겪으면서 인류는 사실 상당히 잘 적응해서 문명을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예를 들면서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예전과 다르다. 앞으로는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류로 좀 나뉘고 있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과거 인간과 기계가 경쟁한 것은 사실 인간의 순수한 육체적 부분이었고요. 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인지력이나 지능에서 기계보다 여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인간은 뭐 농업과 뭐 기타 산업 분야의 수작업은 모두 자동화되었지만 지적인 부분을 더 발전시켜서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들로 활용 가능한 이 새로운 서비스 직군 뭐 이런 부분들을 다수 만들어서 다행스럽게도 지속 발전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만의 기술이란 뭐 학습과 분석, 그리고 의사소통, 무엇보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학습은 머신러닝으로, 인간의 분석 능력은 AI 알고리즘으로, 의사소통은 인간의 표정과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분석 툴로, 감정은 심장박동이나 표정변화, 인체 리듬을 센서로 인식한 이제 기계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인간의 능력과 이런 직접 능력, 직관이라고 인식하면서 뭐 나름 우쭐해 온 여러 가지 부분들, 사실은 과학적인 일종의 패턴 인식이라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운전사, 은행원, 변호사 등이 뭐 어떤 능력적 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보행자, 부적격자, 뭐 어려운 사기꾼들을 알아보고 피하는 패턴 인식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잘 갖춰진 AI가 이를 너무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이미 운전사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은행원은 뱅킹 프로그램이, 변호사는 알고리즘 판례 검색 빅데이터가 대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사실은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은 이를 해독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무래도 컴퓨터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월등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한마디로 비싼 인간의 노동력은 아주 값싼 센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큰 무기로 여겨졌던 협동, 협업에 있어서도 인간은 아무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 선대의 지식을 후대로 전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적용하는 분야나 학문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쓸만한 인재를 키우는 데는 교육기간만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AI는 이를 카피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른 모든 AI에게 전파 및 전수가 가능합니다. 현재로도 직종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의 인간 노동자 전부를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바야흐로 직업의 종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는 컴퓨터 사이에서도 개별성, 개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네이버나 바이두, 야후 재팬, 뭐 기타 이런 다른 좀 검색 기계를 살펴보는 이런 부분도 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직업 종말의 위험성 때문에 컴퓨터로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는 뭐 이런 현상을 강제로 막으면 안 되는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 외에도요, 세계적으로 연간 100만 명의 자동차 사고로 죽는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단지 사람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교통과 의료 같은 분야에 자동화를 막는다는 것은 어렵고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인간일 뿐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쉽고 확실하고 분명한 답이 나오지는 않는 그야말로 화두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종교적인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교는 뭐 이런 문제로 다루면 사실 손해입니다. 종교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믿는 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불만과 좀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죠. 종교를 막론하고. 그래서 유발 하라리도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의 좀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보통 종교 문제라고 하면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으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진 종교의 힘과 영향을 좀 들고 있는데요. 이 현재를 보면 이 과학은 좀 상당히 좀 세졌다고 할 수 있죠. 기존 중세 시대 등에서 여겨지던 종교에 대한 이제 개념, 여기가 상당히 변화하게 된 부분은 이 과학의 증명에 의한 부분이 컸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를 농사나 이제 의료 등에 연관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홍수나 가뭄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도 뭐 신의 분노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제를 지내는 기우제나 또는 뭐 신의 노여움에 제물을 바쳐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것이죠. 사실 종교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역할을 이룬 데는 아무래도 스스로의 문제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과학 역시 현재에도 많은 오류와 이 불명확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언제든지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기에 계속 발전하면서 더 훌륭한 농작물, 더 뛰어난 제품들, 그리고 더 치료 효과가 확실한 의약품들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등을 비롯해서 옛 종교 왕성기 시절에 사제나 구루들은 현상에 대한 더 나은 변명거리를 내놓는 법만 익힌 게 사실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점점 권위를 잃게 된 게 아닐까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실제로 효과가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종교의 뭐 성향이나 역할은 사실 좀 예전 과학 문명이 약할 때 대규모 협력을 해야 하는 좀 인간의 환경에서 발전된 경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을 개체로 보면은 이제 전투력도 약하고요. 뭐 기본적인 신체 능력도 강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군집을 이뤄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큰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허구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초인, 그리고 성인, 그리고 궁극의 신,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종교는 이제 세상에 대한 선을 베풀고 인간의 이런 야만적인 이기심을 다스리고 뭐 유한의 수명의 가치를 찾게 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면이 큰 장점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잔혹하고 비열한 행동도 하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신의 이름으로란 말로 포장해서 많은 야만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뭐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에 이런 좀 당위성을 잃어버린 약탈과 학살, 단순한 성경의 아주 일부분의 해석 차이로 인한 신교와 구교의 싸움,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뭐 다툼, 그리고 뭐 많죠? 다음 대를 누가 이어받느냐는 아주 사적인 문제로 시작된 수니파와 시아파의 이슬람교 전쟁의 역사, 뭐 이런 부분 등에서 과연 종교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라는 이런 근원적 질문을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전통적 종교들이
보편 가치를 옹호하고 그들의 타당성을 주장해도 현재를 보면 사실 근대 민족주의증이죠. 예, 무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인류를 둘러싸고 있는 뭐 핵전쟁이나 생태학적인 붕괴, 이 기술의 파괴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이러한 거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주의와 종교 등은 여전히 우리 인류의 문명을 다양한 진영들로 사분오열시키고 있습니다. 뭐 종교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요, 신자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신을 믿을 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모이게 되면, 그리고 그 단위가 커지게 되면 반드시 폐단이 일어나고요.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으로 혁신적으로 변화될 인류의 미래,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인류에게 이런 종교는 어떻게 작용하고 이해해야 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는 키워드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유발 하라리의 주 전공이죠. 전쟁은 뭐 그런 끔찍한 결과를 떠나서 이 집권자나 권력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확실히 이 남는 장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전쟁을 잘만 치르게 되면 이 자국의 경제 번영과 정치 권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외적에 대한 투쟁이라는 대의 명분으로 이 국내에 그 모든 자원을 내 휘하에 모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협력하지 않는 이제 평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러 세력들을 민족의 반역자, 국가의 반란자란 이름으로 일망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외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고요. 영토와 노예가 늘어나죠. 또 전투 과정에서 상당수의 아군도 죽게 되니 뭐 이겼을 때도 논공행상으로 줘야 하는 것들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큰 장사다라고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를 접하면 저는 사실 좀 생각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노비들에 관한 생각입니다. 노비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처참한 삶이죠. 노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반에게 수탈을 당하나 일본군의 노비가 되나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나의 선대가 노예였다는 이유로 나도 노예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양반이라는 귀족들과 일본군은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는 이런 쇠뇌 교육으로 인해서 의병들은 목숨을 바쳐 전쟁으로 단련된 일본군과 싸워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린 뒤에 다시 수복된 조선이라는 땅에서 노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아무튼 내용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어서 현대에 이르르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핵전쟁의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의 양상이 이런 핵무기 사용으로 귀결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변질되게 되자 예전과는 다르게 좀 피해는 크고 실제 가지게 되는 이익이 낮은 이런 전쟁의 형태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뭐 자연히 목숨 거는 대가에 비해 너무 낮은 이익에 베팅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어쩌면 그래서 상대적인 안전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을 결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나 예외 인물이 등장하는 게 사실이죠. 일본의 도조 히데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독일의 히틀러, 뭐 이런 예가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이 당시 전쟁에 져서 그렇지 만약에 이겼다면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책에서는 이제 현재의 예로 이제 러시아를 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런 좀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제일 약한 아이를 때리되 선생님이 개입할 정도로 너무 많이 때리지는 마라. 뭐 이런 거죠. 학교의 왕따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뭐 즉 때리는 아이는 러시아고 선생님은 이제 미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지전 또는 소규모 그리고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뭐 국제적인 힘의 비중이라든가 글로벌 사회에서 차지하는 이 러시아의 비율, 경제력, 뭐 인구 등 뭐 거의 모든 면에서 예전 소련 시절에 비해 약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의 이제 주장입니다. 뭐 조금 더 살펴보면 러시아가 강점인 것은 이제 예로부터 좀 이어져 내려왔던 좀 중공업 등의 기계 베이스 산업인데요. 현재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정보기술과 생명기술 등이 중공업보다 훨씬 중요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앞서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일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전 이제 능력이 우수하긴 하지만, 뭐 미국 등의 IT 기업들을 보건대 민간 IT 분야가 워낙 상대적으로 취약하고요. 수출품 같은 것도 이제 뭐 자원, 그 중에서도 석유, 그리고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흔들어 버리면 뭐 꼼짝할 수 없다는 거에 뭐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큰 전 세계가 세계 대전으로 벌어지는 이제 그런 사이즈의 전쟁의 위험성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는데, 뭐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어리석음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뭐 이런 내용을 떠올린다면 전쟁에서 100% 안전한 것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유발 하라리도 말하듯이 예전보다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잊지 말고 겸손하게 대비하고 준비하자. 뭐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권력적인 부분을 많이 짚어봤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또 집단 사고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제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믿음 자체가 자유주의자들의 집단 사고의 산물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사람들, 인류는 이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에는 사실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너무 식상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고요. 사실 뭐 보통의 교육 과정을 겪은 성인이라면은 누구나 어지간한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수준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나 유전자 변형 농작물, 뭐 이런 부분에 대해 내용을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하면은 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 어떤 내용이라도 적어도 이제 몇 가지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기상학과 생물학의 전공에 관해서는 핵심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은 것을 알기는 힘들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예전 뭐 사담 후세인과 이라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뭐 정작 이라크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지도에서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면은 정답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신을 과시하고 동시에 좀 자신의 무지를 헤아리는 이런 좀 경우가 드문 거는 아무래도 좀 자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문화와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친구들, 이 지인들로 가득한 곳에서 이 자신의 의견을 강화해주는 뉴스피드라고 하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제 이런 이제 자신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강해질 뿐이고요. 다른 내용으로 도전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집단 사고가 증폭되는 것이죠. 뭐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혹자 용기 있는 사람이 설령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드러내놓고 그들 개인의 무지를 짚어낼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을 맞기 십상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은 사실을 알기를 싫어하고요. 게다가 더해서 자신이 멍청하게 느껴지는 것은 더더욱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 사고가 바로 권력층에 의해 이용되기 쉽다는 부분인데요. 네, 거대한 권력은 사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진실을 왜곡하곤 합니다. 권력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데 좀 관심이 크고요. 사실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고, 권력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내 입만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런 착각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일종의 권력이 갖고 있는 무게, 권력의 중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러한 탓으로 좀 혁명적인 지식이나 좀 세상을 바꿀 이런 진리가 권력의 중심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중심은 언제나 좀 존재하는 지식을 토대로 구축하기 때문이고요. 구질서의 권력자는 그 주위를 이제 자신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채우기 마련입니다. 이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 내 옆에 두는 것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성군으로 불렸지만 뒤로 갈수록 환관과 내시, 기타 이제 간신들의 아첨에 휘둘리는 여러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인공지능의 역량과 능력이 좀 더욱 높아지고 이제 복잡해지는 시대가 이제 올 텐데요. 그러면 이제 마침내 인공지능과 비교해서 인간의 능력이 개미처럼 될 수도 있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왜곡된 집단 사고를 바탕으로 이를 연결해서 그 정점에 선 권력이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인류의 미래가 또는 지혜가 그리 대단치 않음을 인정하고 있고요. 새로운 지식이나 혁신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생존의 필수적인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동시에 설파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그리고 어떤 방향에서건 이제 미래는 점점 그 속도를 빨리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에 총알하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역시 그 발전 속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수준에서 인류는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아직까지는 비용 대 편익, 즉 가성비 수준에서 인공지능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치가 점점 수렴해서 능력은 인간의 몇천 배, 몇만 배가 되고 유지 비용은 몇천 몇만 분의 1이거나 거의 없는 이런 AI의 상황이 됐을 때 인간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원스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디지털 문명을 손에 쥔 소수의 위정자에 의해 대부분의 인류가 사육당하는 시스템, 이런 결말로 마무리될 수도 있겠죠. 혹은 지구의 인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 정치, 행정 AI에 의해서 인류 전체가 사라지게 되는 더욱 불행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처럼 인간의 정신과 기계의 신체가 결합된 신인류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체공학의 발달에 의해서 데이터화된 인간의 정신이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신제품 몸에 들어가서 이론상 영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21세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라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명제에 대해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통해 적어도 생각할 거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지적 유의를 할 수 있는 책이라는데 이견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